여보, 이 외딴 섬에서 푹 쉬시오. 파도 소리만 가득한 이곳이 당신의 무덤이 될 것이오. 남편의 손길은 평소처럼 다정했습니다. 제 어깨를 감싸 쥐던 그 단단한 팔 근육, 귓가를 간지럽히던 그 따뜻한 숨결까지. 그 손길이 저를 차가운 갯벌로 밀쳐냈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때로 잘 갈린 칼날보다 날카롭고 다정한 속삭임은 독사의 이빨보다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서해 바다의 무인도 갈매기 비명조차 처량한 모래바닥에 짐짝처럼 내던져져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전신불수의 몸. 남편은 저를 이곳에 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각배에 올랐지요. 멀어지는 배를 보며 제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리는 것을 확인하며 그는 안도하듯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소름 끼치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남편의 배가 수평선 너머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지는 그 순간 죽은 듯 누워있던 제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고 굳어있던 눈동자엔 시퍼런 핏발이 섰지요. 서방님, 당신은 내가 정말 죽어가는 줄 아셨나 봅니다. 당신이 내게 매일 밥 먹였던 그 달콤한 독약이 사실은 저를 다시 살릴 비약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이 장원급제하자마자 전신마비가 된 아내를 버린 진짜 이유,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내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 지금부터 조선 팔도를 뒤흔든 이 기막힌 야담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이 스토리를 차분히 들어주세요. 이런 사연 다시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이 큰 도움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길이 저를 죽음으로 밀어넣던 그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때로 잘 갈린 칼날보다 날카롭고 다정한 숨소리는 독사보다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3년을 지극정성으로 모신 낭군님이 제 귓가에 대고 사랑하오라고 속삭이며 입술을 맞추는데 그 입술 사이로 서서히 제 사지를 마비시킬 독약이 흘러들어온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지독한 배신의 맛을 압니다. 혀끝을 아릿하게 만들던 그 쌉쌀한 약초의 향기, 그리고 제 몸이 굳어가는 것을 확인하며 안도하던 그의 떨리는 손마디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저는 지금 서해 바다의 외딴 무인도 갈매기 소리조차 처량한 모래사장에 짐짝처럼 버려져 있습니다. 전신불수가 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저를 남편 최치무는 직접 안아올렸지요. 그 품이 어찌나 따스하고 단단하던지 모르는 사람이 보았다면 병든 아내를 정성껏 요양 보내는 절개 높은 선비라 칭송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품 안에서 제가 들은 것은 사랑의 고동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이 지긋지긋한 짐덩어리를 치우는구나 하는 탐욕스러운 거친 숨소리였지요. 남편은 저를 모래밭에 툭 던져두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각배에 올랐습니다. 파도가 거칠게 제 옷자락을 적시는데도 그는 노를 젓는 팔 근육에 힘을 꽉 주며 멀어져 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수평선 너머 작은 점이 될 때까지 저는 죽은 듯이 눈만 멀뚱히 뜬 채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배가 완전히 사라지고 사방에 파도 소리만 남았을 때 꼼짝도 못하던 제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키더니 이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죽어가던 눈동자에는 서늘한 생기가 돌았고 굳었던 입가에는 기괴할 정도로 아름다운 미소가 번졌지요. 서방님, 당신은 내가 정말 죽어가는 줄 아셨나 봅니다. 하지만 어쩌지요? 당신이 내게 먹인 그 독약이 사실은 저를 다시 살릴 비약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대체 조선 팔도에서 복덩이라 칭송받던 며느리가 왜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것일까요? 그리고 전신마비라던 제가 어떻게 귀신처럼 일어나 앉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숨막히는 진실의 첫 페이지를 이제 넘겨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누군가의 다정한 손길을 의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서방님이 제게 먹인 것은 분명 의원이 처방한 보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몸은 나날이 굳어갔던 걸까요? 그리고 제가 버려지던 그 순간 제 품 안에는 남편의 목숨줄을 끊어놓을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숲속에서 길을 잃은 고양이 같던 한 아이가 제게 건넸던 비밀, 그 은밀한 시작으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겨울을 아십니까? 살점을 애는 칼바람이 문창살을 뚫고 들어와 골수를 시리게 하는 그 지독한 계절 말입니다. 제 아버지 윤진사는 서해 포구에서 굴비와 소금 장사로 큰돈을 모아 반쪽짜리 양반 칭호를 산 인물이었지요. 비록 중인 출신이라 손가락질도 받았으나 그가 베푼 인심만큼은 한양 대감댁 못지않았습니다. 저 또한 그런 아버지 밑에서 비단옷을 입고 곱게 자란 외동딸 연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은 화려한 안방이 아니라 어느 눈보라 치던 저작거리 골목 끝에서였습니다. 그날도 아버님 심부름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허름한 볏짚 더미 사이에 조그만 짐승 같은 것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8살쯤 되었을까요? 떼꾸정물 흐르는 얼굴에 다 헤어진 삼배. 적삼 하나로 그 매서운 추위를 버티던 계집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이미 보랏빛으로 변해 얼어붙어 있었고 가녀린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냘팠습니다. 아가, 정신 좀 차려보렴. 대체 어찌된 일이냐? 제가 아이의 차가운 볼을 감싸 쥐자 아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 눈망울이 어찌나 맑고도 서글프던지 저는 본능적으로 제 솜저고리를 벗어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주변에선 거렁뱅이를 왜 거두느냐며 혀를 찼지만 저는 그 떨리는 작은 몸을 제 가슴팍에 꼭 붙들고 눈보라를 뚫고 집으로 달렸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금이었습니다. 약초꾼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의지할 곳 없던 떠돌이였지요. 아버님은 처음엔 난색을 보이셨지만 제가 울며 간청하자 결국 금이를 부엌대기로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작은 아이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눈을 가졌다는 것을 그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금이는 부엌일을 도우면서도 틈만 나면 뒷산에 올라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약초를 캐오곤 했습니다. 아씨, 이건 열을 내리는 치자고요. 이건 막힌 기운을 뚫어주는 석창포예요. 금이가 내미는 초록빛 잎사귀들을 보며 저는 그저 신기해만 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주인과 몸종의 신분이었으나 밤마다 제 방, 이불 속에서 서로의 발끝을 맞대고 잠드는 자매 같은 사이가 되었지요. 그렇게 3년이 흘러 꽃다운 20살이 되던 해 제게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수제 최치문. 가문은 가난했으나 그의 학식은 한양까지 자자했고 무엇보다 그 선비 같은 고운 자태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혼인 전날 밤 아버님은 제게 낡은 비단 보따리를 내미셨습니다. 이건 내 어미의 유품이다. 산호 놀이개니라. 이 붉은 빛이 내 앞길을 지켜줄 게다. 저는 그 놀이개를 가슴에 품고 금이를 데리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마를 타고 시댁으로 향하는 길 문득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 기쁜 날인데 금이의 손을 꼭 쥔 제 손바닥엔 땀이 배어나왔지요. 가마 틈으로 보이던 최씨 가문의 기와집은 번듯했으나 담장 밑엔 이끼가 가득했고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 진주댁은 대문 앞까지 나와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우리 집 복덩어리가 들어왔구나. 그 목소리는 어찌나 다정하고 따뜻하던지 저는 제가 정말 사랑받는 며느리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다정한 환영 뒤에 숨겨진 탐욕의 눈빛을 그때 제가 읽어냈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비단 원산보다 제가 가져온 폐물함의 크기를 먼저 훑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밤 신방에서 남편 치문의 곁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부인, 내 몸이 비록 약하나 부인을 향한 마음은 변치 않을 것이요.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애틋해서 제 심장을 녹일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바닥은 이상하리만치 뜨거웠고 그가 내뱉는 숨결에서는 은은한 약재,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비린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것이 남편이 오래 알아온 폐병 때문인 줄만 알았습니다. 혼인 후 석 달 남편의 병세는 갑자기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매일 밤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저는 제 친정의 재산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의원이 처방한 산삼과 녹용을 먹일수록 남편의 눈동자는 더욱 검게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금이가 제 방 문등을 다급하게 긁으며 들어왔습니다.
금이가 제게 건넨 첫마디는 제 세상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가장 잔인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 제 살점을 떼어 바치는데 그 사람이 제 목을 조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혼인 후 석 달이 지났을 무렵 남편 치문의 폐병은 극에 달했습니다. 밤마다 안방은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로 가득 찼고 하얀 손수건엔 선연한 핏자국이 꽃처럼 번졌습니다. 저는 사색이 되어 친정아버님께 전가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 귀하디 귀한 산삼과 녹용이 함 가득 도착했지요. 저는 직접 약탕관 앞에 앉아 부채질을 했습니다. 매캐한 약 기운에 눈이 따가워도 남편의 숨소리가 조금이라도 편안해진다면 제 온몸이 타들어가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이 몹쓸병 때문에 부인의 고운 손바닥이 다 부르텄구려. 치무는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촉촉한 눈망울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반드시 장원급제시켜보란 듯이 가문을 일으키겠노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의원이 처방한 대로 가장 좋은 약재를 넣고 다리는데 남편의 병세는 나아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얼굴빛이 창백해졌습니다. 밤마다 흘리는 식은땀으로 이불이 축축하게 젖었고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시어머니 진주댁은 매일같이 안방 문을 열어젖히며 제게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인연, 친정에서 가져온 약재가 신통치 않은 것이냐, 아니면 내 정성이 부족한 것이냐? 내 아들 명줄이 짧아지면 너도 살아남지 못할 줄 알아라. 그 서슬 퍼런 구박 속에서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인이라도 된 양 매일 새벽 우물물로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제 수명을 깎아 그이에게 주소서, 제 기운을 가져가 그이를 살리소서. 하지만 그때 제가 빌었던 그 기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조상님들이 제 등을 치며 말리고 싶어 하셨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약을 다 다리고 남편에게 먹인 뒤 잠시 마루에 나와 찬바람을 쐬고 있을 때였지요. 금이가 제 그림자처럼 다가와 제 소매 끝을 붙잡았습니다. 아이의 손등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씨, 제 말을 믿어주세요. 지금 서방님이 드시는 그 약 산삼과 녹용이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라 금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금이 내가 무엇을 안다고 그러느냐? 시어머니께서 직접 검수하시고 의원이 처방한 약이다. 금이는 제 손을 뿌리치더니 품속에서 검게 탄 약찌꺼기 한 줌을 꺼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폐에 열이 찬 사람에게 뜨거운 약재를 쓰면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다고요. 지금 서방님은 서서히 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약탕관에 몰래 무언가를 더 넣으시는 걸 봤어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차가운 고드름이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아들을 죽이고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금이를 꾸짖어 보냈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마치 살려달라는 아우성처럼 들렸지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금이가 시키는 대로 해보기로요. 금이는 뒷산 바위 틈에서 칡뿌리를 캐오고 배의 속을 판에 꿀을 넣어 쪄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남편에게 그 배즙과 해독 약초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입술에 제 입술을 맞대고 한 방울 한 방울 제 기운을 불어넣듯 약물을 흘려보냈습니다. 서방님, 제발 일어나세요. 저를 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남편의 뜨거운 체온이 제 뺨에 닿을 때 그가 잠결에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그의 목소리는 참으로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다정함 뒤에 숨겨진 진실은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보름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원도 포기했던 남편이 거짓말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이지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복덩어리라 칭송했지만 남편 치문의 눈빛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그는 밤낮 없이 공부에 매진했고 드디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났습니다. 장원급제의 낭보가 들려오던 날 저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환희의 끝에서 저는 남편이 마당 한 구석, 항아리에 몰래 숨기고 있던 피냄새 나는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그 항아리 속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여러분, 장원급제라는 네 글자가 몰락한 양반가의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죽은 조상이 무덤에서 일어나 춤을 추고 무너진 담벼락에 금치를 하는 것과 같지요. 남편 치문이 어사화를 쓰고 말에 올라 동네 어귀에 나타나던 날 서해 포구는 잔칫날처럼 들썩였습니다. 풍악 소리가 담장을 넘고 사람들은 제 남편을 향해 문창성이 돋았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진주댁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남편의 도포 자락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내 아들아 장하다. 이제 우리 집안이 길을 펴고 살겠구나. 저 역시 벅차오르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 밤마다 금이와 산을 타고 제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리도록 길쌈을 해서 종이값을 댔던 지난 3년의 세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 잔치가 끝나고 달빛이 마당을 시퍼렇게 비출 때였습니다. 남편의 방으로 들어가려던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치문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평소 제게 속삭이던 그 다정함은 간대없고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았지요. 어머니, 이 판서 대감께서 제안하신 일,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윤진사의 재산은 이제 우리 것입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윤진사, 제 아버님의 성함이 왜 거기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숨을 죽이고 문창살 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촛불 아래 비친 남편의 얼굴은 탐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음흉하게 웃으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지요. 그래, 장원급제까지 했으니 이제 거칠 게 없다. 그 계집의 아비만 치워버리면 서해 포구의 상권은 다 내 손아귀에 들어오겠지. 심장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아버지를 배신하려 모의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뒷걸음질 치다 마당 한 구석 장독대 근처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대청마루 및 흙바닥을 파헤치는 것을 보았지요. 치문이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기름종이에 싼 뭉치를 꺼내 항아리에 넣고는 다급하게 흙을 덮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윤진사를 영모로 엮는 건 식은 죽 먹기지. 그의 혼잣말이 제 고막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살려낸 그 목숨이 이제 제 아버지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3년의 세월이 사실은 도살장을 향해 소를 살찌우는 과정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니나 다를까 친정집 대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금부도사와 포졸들이 들이닥쳤고 아버님은 영모반역, 죄인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와 함께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달려가 그의 도포 자락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서방님, 아버님은 무고합니다. 제발 힘을 써주세요. 서방님은 이제 나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지만 치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제 손을 털어내며 혐오스러운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죄인의 딸 주제에 어디서 감히 내 옷자락을 더럽히는 거냐? 내 앞길을 막으려거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그의 목소리는 칼날보다 예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 손등에 입을 맞추던 그 입술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흙바닥을 긁었습니다. 손톱 밑으로 피가 배어나왔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은 결국 먼 변방으로 유배를 떠나셨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떠나고 사흘 뒤부터 시어머니가 제게 갑자기 보약을 지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죄인의 딸이라도 내 며느리니 기운을 차려야지라며 건네는 그 검은 약사발.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약을 마실수록 제 손가락 끝이 저릿해지더니 점점 감각이 사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과연 시어머니가 제게 건넨 그 친절한 약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제 곁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금이의 눈동자가 왜 그렇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몸이 굳어간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짐작이나 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그저 손끝이 남의 살처럼 서먹해지더니 점차 팔다리에 천근 무게의 돌덩이가 매달린 듯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 진주댁은 매일 아침 안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사발을 제 코끝에 들이밀었지요. 아가, 이 애미 정성을 봐서라도 한 방울도 남기지 마라. 그래야 기운을 차려 내 아비죄도 씻지 않겠느냐? 그 목소리는 어찌나 자애로운지 제 눈동자가 굴러가는 소리조차 들릴 듯. 고요한 방 안에서 그 친절함은 오히려 소름 끼치는 공포였습니다. 저는 거부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남편 치무는 옆방에서 기생월양에 간드러진 웃음소리에 취해 제 신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약을 마실 때마다 제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졌고 남편의 출첵길은 점점 견고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시작됩니다. 광에 갇혀 울부짖던 금이가 어느 깊은 밤 개구멍을 통해 제 방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손엔 시커먼 약지꺼기가 아닌 향긋한 꽃잎과 쌉싸름한 뿌리들이 들려 있었지요. 금이는 제 굳어버린 입술 사이에 그 즙을 흘려넣으며 제 귀에 대고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아씨, 시어머니가 주시는 건 보약이 아니라 사람의 넋을 가두는 독초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매일 밤 그 독을 잠재울 해독제를 드릴게요. 이제부터 아씨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송장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죽어가고 있었지만 동시에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독을 주면 금이는 약을 주었고 그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제 몸은 기묘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겉으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전신불수가 되었으나 제 귀와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깨어 있었지요. 그리고 어느 비바람 치던 밤 저는 듣고야 말았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남편과 월양의 은밀하고도 추악한 대화를 말입니다. 서방님, 저 반편이 같은 본처는 언제 치우실 건가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잡칩니다. 월양의 교태 섞인 목소리에 치문이 비열하게 웃으며 답하더군요. 걱정 마라. 내일이면 저 물건을 서해 외딴 섬에 버릴 것이다. 거기엔 갈매기들 뿐이니 짐승밥이 되든 굶어 죽든 아무도 모를 게야. 이 판서 대감과 약조한 대로 윤진사의 상권도 이미 내 손바닥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 거칠 게 없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를 살리려 제 살점을 떼어주던 아내를 장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역적으로 몰고 이제는 섬에 내버려 죽이려 하다니.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리도 모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금이에게 눈짓을 보냈지요. 금이는 제 마음을 읽은 듯 그날 밤 대청마루 밑을 파헤쳐 남편이 숨겨둔 그 항아리를 꺼내왔습니다. 항아리 속엔 이 판서와 주고받은 밀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를 역모로 몰기 위해 꾸민 조작된 증거들이 낱낱이 기록된 종이 뭉치였지요. 금이는 그 밀서를 제 속저고리 안쪽 깊숙이 제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꿰매 넣었습니다. 아씨, 이 종이가 아씨의 방패가 되고 칼이 될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제 몸을 가마니처럼 소달구지에 실었습니다. 그의 손길엔 일말의 망설임도 온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은 짐짝을 치우는 듯한 거친 손길뿐이었지요. 폭우로 향하는 달구지 위에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덜컹거리는 수레의 진동이 제 뼈마디를 울렸지만 제 품 안에 밀서가 주는 서늘한 촉감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포구에 도착하자 남편은 저를 들쳐업고 작은 조각배에 올랐습니다. 노를 젓는 그의 등 근육이 꿈틀거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서방님, 당신이 노를 저어가는 이 길이 당신의 파멸로 가는 길임을 당신은 꿈에도 모르시겠지요. 드디어 배가 멈췄습니다. 파도 소리만 요란한 갈매기섬. 남편은 저를 거칠게 모래사장에 내던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이제 사방엔 죽음의 정적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홀로 남겨진 무인도에서 제가 가장 먼저 만난 것은 굶주린 짐승도 차가운 저승사자도 아니었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피어오르던 정체 모를 연기,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걸어나온 백발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제 복수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을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인간의 감각이 얼마나 예리해지는지 아십니까? 남편의 배가 수평선 너머 점이 되어 사라지고 오직 거친 파도 소리와 갈매기의 비명만이 섬을 채울 때 저는 모래바닥에 처박힌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뺨을 핥히는 거친 모래알, 짠내 섞인 비릿한 바닷바람. 그 모든 것이 제 피부를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서방님. 아니 최치문. 내 너를 살리려 떼어준 내 살점이 아깝고 내 기침 소리에 졸였던 내 심장이 가련하구나.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상체를 일으키려던 그때였습니다. 뒤편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희뿌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굶주린 짐승일까 아니면 저를 데리러 온 저승사자일까? 두려움에 몸을 떨던 제 눈앞에 나타난 것은 백발을 길게 늘어뜨린 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30년 전 권문 세가의 모함에 누명을 쓰고 이 섬으로 유배왔다가 잊힌 약재상 박노인이었지요. 그는 제 맥을 짚더니 혀를 끌걸 찼습니다. 지독하구나. 산 사람의 너클 가두는 귀촉초를 이리 오래 먹이다니. 내 놈질을 한 놈들의 신보가 검기가 숫덩이보다 더하구나. 박노인은 동굴 안으로 저를 부축해 데려갔습니다. 그곳엔 30년 세월 동안 그가 섬 구석구석에서 캐 모은 귀한 약초들이 줄줄이 매달려 있었지요. 그는 제 입술을 벌려 붉은 열매즙을 흘려 넣었습니다. 아악!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굳었던 혈관이 뚫리며 온몸에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손가락 끝부터 발가락 끝까지 바늘로 수천 번 찌르는 듯한 통각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굴 바닥을 긁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배신당한 억울함,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 그리고 저를 짐짝처럼 버린 남편을 향한 사리가 그 고통과 함께 섞여 제 혈관을 타고 흘렀습니다. 울어라 아이야. 그 눈물이 내 몸속의 독을 씻어낼 게다. 그리고 기억해라. 남을 해치려 판 구덩이는 결국 제 무덤이 되는 법이니. 박노인의 말은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저는 보름 동안 그 지옥 같은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매일 아침 금이가 몰래 가져다준 해독제와 박노인의 약초가 제 몸 안에서 전쟁을 벌였고 마침내 보름째 되는 날 새벽 저는 제 힘으로 동굴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푸른 바다 위로 붉은 태양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가느다란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록 살은 빠져 앙상했지만 그 손 안에는 이제 분노라는 이름의 힘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최치문, 내가 내게 준 죽음의 단맛을 이제 내가 너에게 피비린내 나는 절망으로 돌려주마. 저는 품속에 숨겨둔 그 밀서의 감촉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종이 뭉치는 이제 제 아버지를 살릴 명줄이자 남편의 목을 칠 작두가 될 것입니다. 저는 박노인에게 절을 올리고 금이가 미리 약조해둔 뱃사공의 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섬을 떠나기 전날 밤 박노인이 제게 기묘한 우화 하나를 들려주더군요. 어느 연못의 가물치가 개구리를 잡아먹으려 입을 벌리고 있었지. 그런데 그 개구리의 뱃속엔 독을 품은 진해가 들어있었다네. 가물치는 배불리 먹었다 생각했지만 결국 제 창자가 녹아내리는 줄도 몰랐지. 지금 내 남편이 바로 그 가물치이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제가 죽은 줄 알고 승승장구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제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를 파멸로 몰아넣을 거대한 덫의 시작이었습니다. 섬을 빠져나온 저는 곧바로 관가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어야 제맛인 법이지요. 저는 먼저 제 정체를 숨기고 서해 포구의 약재 시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갈매기섬에서 박노인과 함께 캐낸 신비로운 약초들로 저는 순식간에 큰 돈을 벌어들였지요. 3년 뒤 저는 조선 팔도의 이름을 떨치는 약재 거상이 되어 다시 한양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생월양과 함께 호의호식하며 제 아버님의 상권을 주무르던 최치문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그는 저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제7장 비단옷을 입은 유령의 귀환. 여러분, 죽었다 믿었던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다면, 그것도 예전보다 훨씬 강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사람의 심장은 어떤 박동을 낼까요?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갈매기섬의 모래바닥을 기어다니던 연화는 간데없고 이제 한양 저작거리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약재 거상 서의 부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얼굴에 얇은 사너울을 들이우고 남편 치문과 이 판서가 장악한 한양 약재 시장의 목줄을 죄기 시작했습니다.
갈매기섬에서 박노인과 함께 캐낸 전설의 약초. 해국과 방풍은 한양의 내로라 하는 세도가들의 문턱을 넘었지요. 돈이 모이자 정보가 모였고 정보가 모이자 복수의 기회가 무르익었습니다. 부인, 이번에 들어온 약재는 정말 신통방통합니다. 이 판서댁에서도 탐을 내고 있더군요. 금이가 이제는 늠름한 상단의 행수가 되어 제게 보고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쥐새끼들이 미끼를 물기 시작한 것이지요. 저는 이 판서와 남편 치문이 주관하는 연회에 거액의 기부금을 내고 귀빈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연회날 화려한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가마에서 내린 저를 향해 남편 치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운 선비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탐욕의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고 있었지요. 곁에는 화려한 놀이개를 주렁주렁 매단 월양이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 귀한 발걸음을 하셨구려. 서의 부인이라 하셨소? 우리 약재 상단에 큰 힘을 보태주어 고맙소. 치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너울 속에서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3년 전 저를 섬에 내던지던 그 거친 손마디가 이제는 부드러운 척 제 손등을 스쳤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춰 그가 예전에 사랑한다 속삭이던 그 톤으로 답했습니다. 나으리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귀한 약재일수록 주인을 알아보는 법이지요. 치문은 제 목소리에 잠시 흠칫하며 멈춰 섰습니다. 무언가 익숙한 하지만 기억하기 싫은 유령의 목소리를 들은 듯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지요. 그 찰나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고 저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나으리, 최근 서해 바다 쪽 갈매기들이 흉몽을 가져다 준다는 소문이 있더이다. 혹시 잠자리가 사납지는 않으신지요? 치문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옆에 있던 월양도 잔을 떨어뜨릴 뻔했지요. 저는 그들의 공포를 즐기며 천천히 너울을 벗었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제 얼굴을 본 순간 치문은 뒤로 자빠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비명이 터져 나오려던 그의 입을 저는 서늘한 눈빛으로 막았습니다. 서방님, 아니 최치문 나으리. 저승사자가 데려가려다 제 원한이 너무 깊어 다시 돌려보내주더이다. 당신이 빼앗은 내 아버님의 재산 그리고 내 몸속에 가두었던 그 도끼. 이제 하나하나 돌려받으러 왔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밖에서 횃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미리 관찰사에게 제출한 밀서를 근거로 금부도사가 들이닥친 것이지요. 3년 전 제 아버지를 끌고 가던 그 포졸들이 이제는 치문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치문은 도망치려 발버둥 쳤지만 금이가 그의 발목을 걷어찼습니다. 이 더러운 손으로 우리 아씨를 섬에 버렸더냐. 내 놈이 죽인 줄 알았던 진실이 이제 내 목을 칠 것이다.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치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덩어리를 뱉어냈습니다. 그것은 통쾌함이 아니라 지난 3년의 지독한 외로움과 고통에 대한 마침표였습니다. 치문과 이 판서는 하옥되었고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입니다. 남편 치문이 감옥에서 맞이한 형벌은 단순한 곤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전신마비의 고통이 기묘하게도 그의 몸에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독을 먹이지도 않았는데 왜 그의 사진은 굳어갔던 걸까요? 그리고 유배지에서 돌아오시는 아버님과의 눈물의 재회, 그 감동적인 마지막 장을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 천벌이라는 말을 믿으십니까? 사람의 법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죄를 하늘이 직접 집행할 때 그 광경은 때로 세상 그 어떤 형벌보다 참혹하고도 정교합니다. 남편 치문은 차디찬 옥사에 갇혔습니다. 제가 미리 관찰사에게 제출한 밀서는 조작할 수 없는 증거가 되어 그의 목을 옥죄었지요. 하지만 기이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옥졸들의 말에 따르면 치문은 형벌을 받기도 전에 갑자기 손가락 끝이 시퍼렇게 죽어가더니 점차 팔다리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살려주시오. 내 몸이 돌덩이처럼 굳어가고 있소. 누가 내 목을 조르는 것 같단 말이오. 치문은 옥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독을 먹인 이도 매질을 한 이도 없었으나 그의 증상은 3년 전 저를 전신불수로 만들었던 그 귀촉초의 증상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원한이 살이 되어 박힌 사기입니다. 제 몸이 지은 죄를 육신이 기억하고 갚는 것이지요. 저는 옥창살 너머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장원급제하여 기고만장하던 그 기계는 간데없고 이제는 침을 흘리며 눈동자만 굴리는 비참한 고깃덩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먹였던 죽음의 단맛이 이제는 그의 골수를 녹이는 지옥의 불길이 되어 돌아간 것입니다. 서방님, 아니 최치문. 섬에서 박 노인이 제게 말씀하셨지요. 가물치가 개구리를 삼켰으나 그 뱃속엔 지네가 들어있었다고. 당신이 삼킨 내 아버님의 재산과 내 청춘이 이제 당신의 창자를 녹이고 있는 겁니다. 치무는 대답 대신 꺼져가는 숨소리만 내뱉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일지 아니면 끝까지 버리지 못한 탐욕일지 모를 핏발선 눈물 한 방울이 맺혔습니다. 그것이 제가 본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포구에는 낡은 돛담배 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4년 전 억울하게 포승줄에 묶여 떠나셨던 제 아버님 윤진사가 돌아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버선발로 갯벌을 가르며 달려갔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아버님의 모습에 제 심장은 터질 듯 고동쳤습니다. 아버지, 연화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님은 유배지의 고초로 허리는 굽고 머리카락은 서리가 내려앉은 듯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발견하고 뻗으신 그 투박한 손마디는 4년 전보다 더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오, 내 딸아. 살아있었구나. 내 딸이 죽은 줄만 알고 이예비는 눈 감을 날만 기다렸는데. 하늘이 보살피셨구나. 부녀는 갯벌 한복판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대성통곡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짠 바닷바람을 타고 서해 바다 멀리까지 퍼져나갔지요. 뒤따라오던 금이와 뱃사공들도 소매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때로 사람을 꺾어놓기도 하지만 진정 강한 자는 그 고난을 걸음 삼아 더 짙은 향기를 풍기는 법입니다. 저는 이제 비단옷을 입은 거상이 되었으나 제 손바닥에 굳은 살만큼은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남은 증거이자 승리의 훈장이니까요. 아버님을 모시고 새로 지은 집으로 향하던 날, 집 앞에는 누더기를 걸친 노파 하나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한때 저를 복덩어리라 부르다 짐짝처럼 버렸던 시어머니 진주댁이었지요. 그녀는 제 발치를 붙잡고 통곡하며 한 끼 밥상을 애원했습니다. 과연 저는 그녀에게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기막힌 야담이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권력과 탐욕이 휩쓸고 간 자리엔 무엇이 남을까요? 검게 타버린 잿더미뿐일까요? 아니면 그제를 뚫고 올라오는 질긴 풀꽃일까요? 아버님을 모시고 새로 지은 기와집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웬 누더기를 걸친 노파 하나가 거적대기처럼 엎드려 제 길을 막아섰습니다. 한때 비단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저를 복덩어리라 치켜 세우다 아들이 출세하자 저를 죄인의 딸이라며 섬에 내던졌던 시어머니 진주댁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고 눈가는 짓물러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제 비단 신발 끝에 이마를 찌우며 그녀가 울부짖었습니다. 아가, 아니 부인, 이 늙은 것이 죽을 죄를 지었소. 내 아들이 유배지에서 온몸이 굳어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소. 나도 이제 사흘을 굶어 살 길이 막막하니 제발 밥 한 술만 먹여주오. 저는 한참 동안 발 아래 엎드린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가슴을 도려냈던 그 모진 말들, 제 입술에 강제로 들이밀던 그 독한 약사발의 온기가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금이가 곁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지요. 어디라고 여기가 나타나느냐? 우리 아씨를 짐짝처럼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구걸을 해? 당장 물러나지 못할까? 진주댁은 부들부들 떨며 제 치맛자락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녀의 더러워진 손 위에 은전 주머니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동정도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그때 제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저것 때문에 집안 망신이다. 어서 치워버려라 하셨지요. 하지만 보십시오. 당신이 치워버린 그 짐짝이 지금 당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끼니나 챙기십시오. 저는 어머님처럼 모질지 못하여
굶어 죽어가는 짐승을 그냥 지나치지 못할 뿐입니다. 진주댁은 은전 주머니를 가슴에 품고 짐승 같은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비참하게 굽은 등이 석양빛에 길게 늘어지며 멀어져 갔습니다. 그것이 제가 본 그녀의 마지막 뒷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서해 폭우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저는 아버님과 금이, 그리고 박 노인과 함께 평온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 붉게 물드는 낙조를 바라볼 때면 문득 제 가슴속 깊은 곳에 꿰매 두었던 그 밀서의 서늘한 촉감이 떠오르곤 합니다. 우화 옛말에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겨울 서리가 아무리 매서워도 봄볕 한 조각에 녹아내리고 깊은 밤이 아무리 길어도 닭 울음소리 한 번에 거치는 법이다. 남을 해치려 판 구덩이에 제 몸을 던진 남편과 얼어 죽어가는 아이를 품어 제 목숨을 살린 저의 운명은 이미 그 겨울날 결정되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참으로 기묘합니다. 독인 줄 알고 마신 고통이 저를 거상으로 만들었고 사랑인 줄 알고 안았던 품이 저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늘은 결코 눈 감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모르게 흘린 눈물 한 방울, 남모르게 베푼 작은 선의 하나가 훗날 거대한 파도가 되어 여러분을 구원할 수도 혹은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 기막힌 야담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지금 혹시 모진 바람 앞에 서 계신가요? 억울함에 가슴을 치고 계신가요? 부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끝이 아니라 당신만의 갈매기섬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기르는 과정일 뿐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고 악행은 반드시 제 몸으로 돌아오는 법.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하늘의 이치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눈보라 뒤에 찾아오는 따뜻한 봄볕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는 따뜻한 말씀 한마디를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귀한 약초가 됩니다. 지금까지 서해 폭우의 여인, 연화의 이야기였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이야기는 배신과 고통을 딛고 일어선 한 여인의 위대한 복수극이자 인과응보의 진리를 담은 조선 야담집입니다. 수위 높은 감정 묘사와 반전을 통해 시청자의 몰입을 유도하였으며 고전적인 서사 구조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구성하여 깊은 울림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